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은퇴하고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는 삶 말입니다. 남들처럼 연금 복권 당첨될 필요도 없고 자식 눈치 보며 용돈 구걸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요. 다들 그 정도면 성공했지라고 하실 겁니다. 저도 2026년 봄까지만 해도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천안 성완읍 근처에 낡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8채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딱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제가 왜 지금 이 나이에 야간 편의점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을까요? 무엇이 20년 동안 뼈 빠지게 감자탕 날라 만든 제 노후를 집어삼켰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작년 가을, 제 친구 명석이의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명석이는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매달 연금만 350만 원을 받는 친구예요. 그날따라 명석이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상덕아, 너는 연금도 하나 안 들어놨다며?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딸은 이번에 나 용돈 하라고 100만 원 더 보냈더라. 사람들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데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그 눈빛들, 불쌍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꾹 참았습니다. 속으로는 비웃었죠. 그래, 너는 연금 350만 원이다지? 나는 조만간 월세 수익만 300만 원이고 아파트가 오르면 너보다 수억은 더 벌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내 혜경이랑 평생 감자탕 뚝배기 나르며 굽은 허리를 보상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인생은 참 얄궂더라고요. 제 노후를 망친 건 경기도 안 좋았던 경제도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제 외동딸, 44살 먹도록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던 제 딸이었어요. 아빠, 나 미용사 자격증 땄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 눈물 섞인 한마디에 제 월세 통장을 통째로 넘겨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딸의 성공을 보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그나마 남은 아파트까지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았을까요?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일련의 기록,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시라고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 창업 자금 대주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과 연금, 그리고 살고 계신 집까지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년 감자탕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처절한 노후 파산의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천안 신당동에서 감자탕집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더라고요. 여러분, 감자탕집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무거운 돼지 등뼈를 수백 킬로씩 나릅니다. 핏물을 빼고 초벌로 삶아내고 다시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어야 하죠.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 그걸 온몸으로 맞으며 20년을 버텼습니다. 제 아내 혜경이는 옆에서 깍두기 담그고 서빙하고 설거지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휘어버렸어요. 밤마다 아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굽은 등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딸내미 뒷바라지만 끝나면 우리도 좀 쉬자.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놈의 뒷바라지가 44살이 되도록 안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외동딸 참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놓고 우리 부부는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노량진으로 가더니 거기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매달 고시원비며 생활비며 우리가 감자탕 한 그릇 팔아서 남는 푼돈 모아 다 보내줬죠. 한 그릇에 10,000원짜리 팔면 재료비 떼고 임대료 떼고 나면 정말 얼마 안 남거든요. 그걸 모아서 딸내미한테 보내주고 나면 우리 부부는 정작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무릎이 너무 부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여보, 나 오늘만 좀 쉴까? 하는데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오늘 쉬면 우리 딸 생활비는 어떡하냐?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한테 한 말이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2026년 초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가게 주변은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어수선했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하는 철거 원상복구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복지 혜택이라는 말에 그제야 무거운 냄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가게 마지막 날 아내랑 둘이 텅 빈 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낡은 식탁들, 손님들이 쏟은 국물 자국들, 거기에 우리 청춘이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가게 정리하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천안의 2억 원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20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현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 당장 나가는 돈이 무서워서 연금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나마 노란 우산 공제 조금 부어놓은 거랑 가게 보증금 합치니 딱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3억이면 큰 돈 아니냐 하겠지만 요즘 물가에 우리 부부 노후 생각하면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우리 딸이었습니다. 44살이나 먹은 딸이 시험 포기하고 집에 내려와 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하면서 고개를 못 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화도 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3억 원으로 작게라도 월세 나오는 집을 사자. 그러면 매달 생활비 걱정은 없겠지. 딸내미는 천천히 자리 잡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며 천안 외곽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완읍이나 직산읍 쪽에 가면 지은 지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거기 공단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월세가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상덕아. 너는 장사로 잔뼈가 굵은 놈인데 부동산이라고 못하겠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본 그 장밋빛 미래가 사실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요. 가게를 닫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찾다가 허공을 휘젓고 저는 손목이 시큰거려 새벽에 자꾸 깨곤 했죠. 장사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더니 막상 쉬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딸내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며 밤마다 나갔습니다. 40 넘은 딸이 밤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정리하고 올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 딸이 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3억 원을 굴려서 딸내미 앞길도 열어주고 우리 부부 노후도 책임져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그 13평짜리 낡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3,500만 원이면 사요. 월세 30만 원은 무조건 받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그 달콤한 유혹. 그게 우리 가족을 구원할 똥아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아파트들을 하나둘씩 계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가게를 정리하고 손에 쥔 3억 원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너무 짜고 그렇다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자니 몸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성환이랑 직산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내 혜경이를 달래서 천안 외곽의 낡은 공단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지은 지 30년이 다 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었죠. 부동산 업자가 보여준 13평짜리 집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베란다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싱크대는 문짝이 덜렁거리고 화장실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죠. 아내는 질색하며 제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런 집을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 여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조그맣게 다시 장사나 알아보자.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낡은 집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습니다. 매매가 3,500만 원. 거기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머리를 굴려보니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집을 8채 사면 매매가로 2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천만 원으로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면 훌륭한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였죠. 한 달에 월세만 240만 원. 거기에 우리 부부 기초연금 조금 보태고 나중에 딸내미가 정신 차리고 돈 벌어오면 300만 원은 우스울 것 같았습니다. 남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에서 받는 연금을 저는 단번에 손에 쥐게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계약서를 쓰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감자탕만 팔아봤지 수억 원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기는 공단이랑 가까워서 빈집 걱정은 절대 없어요. 부동산 업자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불안감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8채의 아파트 주인이 되었습니다. 8채를 한꺼번에 계약하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재벌이라도 된 기분이더라고요. 등기권리증 8개가 가방에 꽉 차는데 그 무게가 마치 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석이 녀석의 그 거만한 얼굴이 떠오르며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너는 연금 350만 원으로 평생 살지? 나는 건물주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을 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리였습니다. 업자를 부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직접 페인트 붓을 들고 장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감자탕 나르던 팔에 다시 힘이 들어갔죠. 아내랑 둘이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8채를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쑤셔왔지만 깨끗해진 방들을 보며 세입자가 들어올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사장님 소리 듣고 살겠네. 아내도 고생스럽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소문대로 세입자들은 금방 구해졌습니다.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짐을 풀었죠. 통장에 보증금 300만 원씩 들어올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집이 워낙 낡다 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사장님, 윗집에서 물이 새요. 자다가도 전화를 받고 성안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한겨울밤 7시 반에 보일러가 터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있더군요. 세입자는 화가 머릿속 끝까지 나서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걸 다 받아내며 물을 퍼내는데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툭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이 짓을 시작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월세를 보면 금방 마음이 풀렸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자존심 좀 깎여도 돈이 들어오니까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우리 딸은 여전히 밤마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딸의 파리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죠. 얘야, 이제 아빠가 월세도 꽤 받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제 말에 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8채의 아파트 중 한두 채는 나중에 딸에게 증여해주자. 그러려면 일단 증여세 공부도 좀 해야겠고 자산 가치를 더 키워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화재보험도 꼼꼼하게 들고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썼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공단의 기계 소리가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딸이 제 월세 통장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빠, 나 사실 하고 싶은 공부가 또 생겼어. 그게 공부가 아니라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제 발밑에 얼음판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이 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밤새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딸아이가 제 방으로 안 들어가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푸석푸석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니 감자탕집 사장 시절에 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딸아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15년을 하던 애가 언제 이런 걸 땄나 싶었죠. 아빠, 나 몰래 야간 알바 끝나고 새벽반 학원 다녔어. 나 이제 공무원 미련 없어. 내 기술로 내 가게 꾸려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 아빠한테 더 이상 짐 되기 싫단 말이야. 딸아이가 고개를 떨구며 뚝뚝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옆에서 듣던 아내 혜경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미용실이야? 기술 배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아내는 현실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 귀히 여기는 아비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15년 동안 노량진 고시원 쪽방에서 컵밥 먹으며 버틴 내 자식인데 이제야 제 길을 찾겠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딸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고 가위를 잡은 멋진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상덕 씨, 당신 정신 차려요. 우리 이제 겨우 월세 받아서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을 8채나 샀는데 딸 자식 가게 하나 못 차려주겠나 하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딸아이와 함께 천안 시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당동이나 두정동 같은 화려한 곳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일할 곳인데 너무 후진 곳은 해주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 신방동 쪽 아파트 단지 상가에 아주 목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여기야. 여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딸아이의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건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상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좋기 1억 5천만 원은 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현금 2천만 원에 아파트 8채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 원이 전부인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는 거예요. 사장님,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셨다면서요?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 대출 조금만 받으시면 이 돈 금방 나옵니다. 요즘 금리도 괜찮고 딸내미가 한 달에 500만 원만 벌면 이자 갚고도 남아요. 그놈의 금방 나온다는 말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아파트 8채 중 4채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현금은 제가 들고 있던 연금 보험까지 해약해서 마련했죠. 해약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었지만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믿어봐. 우리 딸 성공하면 이 돈 다 갚고도 남아. 나중에 딸이 우리 기초연금 대신 용돈 두둑하게 챙겨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에게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저도 속으로 조금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죠. 딸아이는 매일 미용실 도면을 그리며 행복해했습니다. 가게 이름도 새출발 미용실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 이게 부모 사는 보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 들어오는 통장에 딸아이의 번듯한 미용실까지 제 인생에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장밋빛 미래 뒤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한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제가 확인했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몇 장 더 있었다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한다. 전압이 낮아서 승합 공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보따리를 들고 저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웃으며 돈을 내줬습니다. 허허, 원래 장사 시작할 때는 돈이 좀 드는 법이지. 우리 딸 기 죽으면 안 되니까 최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제 노후를 하나씩 깎아서 딸의 미용실 바닥에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미용실 오픈 날짜가 잡혔습니다. 딸은 새 가운을 입고 가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꺼봐, 내가 해준다고 했지?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혀를 찢찢 차며 지나가는 걸 저는 그냥 기분 나쁜 노인네의 심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제 미래를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새 출발 미용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방동 아파트 단지 상가에 번듯하게 차려놓으니 제법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오픈 날에는 제 친구들, 아내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돼지머리 대신 떡 돌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상덕아. 딸내미가 원장님이네. 출세했다, 출세했어.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제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손님 머리를 감겨주고 가위질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이 맛에 자식 뒷바라지 하는 거지. 감자탕 솥단지 씻던 내 손이 오늘을 위해 고생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샴푸 향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걸 며칠도 안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오픈빨이라는 게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단골 하나 없는 신축 미용실에 손님이 발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이 15년 동안 공부만 하느라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그런지 손님 대하는 게 너무 서툴렀습니다. 커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마디 하는 손님한테 그럼 다른 데 가세요라고 쏘아붙이는 걸 보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손님은 왕이야. 무조건 웃어야지. 제가 한마디 하면 딸아이는 아빠가 미용을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장사 20년 한 베테랑 아비 눈에는 망조가 보이는데 딸은 자기 고집만 피우더라고요. 거기에 매달 나가는 상가 월세 200만 원에 제가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까지 합치니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울리더군요. 성환읍에 있는 제 4호집 세입자였습니다. 사장님,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아랫집 난리 났으니까 당장 오세요. 정신없이 차를 몰고 달려갔더니 낡은 배관이 터져서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수리비 견적을 뽑아보니 3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월세 30만 원 받는 집인데 10개월치 월세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손을 떨고 있는데 수리기사님이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사장님, 이 동네 아파트들 다 이래요. 하나 터지면 줄줄이 터질 텐데 수리비 감당하시겠어요?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천안 성환과 직산 일대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하청 공장이 해외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였죠. 공장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제 월세 군단은 그야말로 빈 껍데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진짜 가겠어? 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함은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아내 혜경이에게는 수리비 얘기도 못하고 제 주머니 쌈짓돈을 털어막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남들에게는 월세 300만 원 받는 부자 사장님 소리 듣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제 아파트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미용실 홍보 좀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광고비가 좀 필요해.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군요. 지금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또 돈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또 바보같이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 기 죽이기 싫다는 그 못난 부모 마음이 제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 몰래 들어놓았던 화재 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걸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상덕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아니야.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갈 것 같다는 공포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세 300만 원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나가는 돈이 400만 원, 500만 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건 안 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 잘 될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천주의에 빠져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환공단 쪽 하늘을 보는데 평소보다 불빛이 적어 보였습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직감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월세 통장에 찍히던 숫자 중 하나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 공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괴롭히던 공실이며 수리비 문제가 거짓말처럼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성안에 비어있던 4호집이 문제였죠. 그 집 배관 터지고 세입자 나간 뒤로 한 달 내내 속을 썩였는데 갑자기 근처 공장에 새로 취직했다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저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드릴 테니까 계약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받던 것보다 돈을 더 주겠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는데 천안공단 쪽 연기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덕아, 역시 너 운이 좋아. 하늘이 널 돕는구나.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기막힌 건 우리 딸의 미용실이었어요. 광고비가 아깝다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젊은 아가씨들이 신방동 미용실로 줄을 지어 찾아오더라고요. 딸아이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나 어제는 하루 매출만 80만 원 찍었어. 이제 아빠 대출 이자 내가 다 낼게. 딸아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리는데 20년 감자탕 냄새에 찌들었던 제 보상이 이제야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 혜경이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웃음을 되찾더라고요. 상덕 씨, 우리 다음 달에 베트남 다낭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고생 많이 했잖아. 그 소리에 전신이 나서 천안 신세계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못 사준 명품 가방은 아니더라도 번듯한 옷 한 벌이랑 선글라스를 사줬죠. 우리는 여행사 가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 사진을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 300만 원에 딸아이가 주는 용돈 100만 원까지 합치니 우리 부부는 천안에서 남부러울 게 없는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세입자들은 조용했고 딸의 가게는 북적였으며 제 통장 잔고는 다시 불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부동산은 배신 안 한다니까. 우리 이제 진짜 노후 시작이야. 연금 받는 친구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그때 제 목소리에는 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그 평화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직전 바닷물이 저 멀리 빠져나가는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를 줍느라 저 멀리서 다가오는 시커먼 파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여행 가방을 싸고 있는데 딸아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입가에 미소는 걸려 있는데 눈동자는 흔들리는 그런 느낌 아십니까? 아빠, 나 미용실 옆 칸이 비었다는데 거기도 임대해서 확장할까봐.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이미 가짜 안도라는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잘 나가니까 아빠가 더 밀어줘야지. 돈 걱정 마, 아빠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그게 제가 저지른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여행 가려고 모아둔 비상금과 아파트 담보를 더 끌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출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금방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만 가득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계시나요?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하고 투자한 돈이 쑥쑥 불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십시오. 진짜 위기는 바로 그때 우리가 안도하며 눈을 감을 때 찾아오니까요. 저는 베트남 여행 가기 딱 사흘 전 그 평화로운 꿈에서 강제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세입자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근처 상인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미용실 난리 났어요. 당장 나오셔야겠는데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베트남 가이드북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아내를 깨울 새도 없이 겉옷만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확장의 꿈은커녕 그곳에는 제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킬 진짜 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푸른 바다를 꿈꾸며 잠들었던 그날, 새벽 차를 몰고 달려간 신방동 미용실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미용실 유리문 틈으로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가 저 몰래 추진했던 옆칸 확장 공사가 화근이었어요. 무허가 업자를 불러서 화장실 배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건물 전체에 오수관이 터져서 역류한 겁니다. 아빠 어떡해? 진짜 어떡해? 딸아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준 그 번듯한 인테리어가 오물 냄새, 진동하는 시커먼 물에 잠겨버린 걸 보니 제 눈앞도 캄캄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미용실 바로 아랫집이었습니다. 거기는 고가의 한약재와 수입 의약품을 취급하는 대형 약국이었는데 천장에서 쏟아진 오물이 약 보관 창고를 통째로 덮쳐버린 겁니다. 약사가 달려나와 제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아이는 무허가 인테리어 업자라 보험 처리도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들어놓은 화재보험은 이런 누수 피해까지는 보장 범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노후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미용실 바닥을 치우고 있는데 휴대폰에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요. 성완읍에 있는 제 아파트 세입자들의 단체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내일 짐 뺍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저희도 이번 달까지만 살게요. 공장이 문 닫는데 어떡합니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던 그 소문이 현실이 된 거였죠. 천안공단의 핵심 하청업체가 베트남 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 밑에 있던 소규모 공장 10여 개가 하룻밤 사이에 줄도산을 선언한 겁니다. 제 월세 군단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미 영리한 임대업자들은 몇 달 전부터 집을 내놓고 빠져나갔더라고요. 저 같은 초보나 월세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속아 끝까지 그 낡은 아파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보증금 300만 원씩 8채면 2,400만 원입니다.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미 딸아이 미용실 확장한다고 제 비상금이며 대출까지 탈탈 털어 쓴 상태였는데 말이죠. 아내 혜경이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생 감자탕 나르며 모은 우리 목숨값이 하룻밤 사이에 오물에 잠기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에 아내를 눕혀놓고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제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덕아, 내가 무슨 건물주냐? 내가 무슨 사장이냐? 자책하며 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약국 측에서 보내온 내용 증명에는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하지만 제 곁에는 병든 아내와 사고치고 벌벌 떨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68배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잔인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잔인한 칼을 휘두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베트남 여행권과 호텔 예약증을 제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제 손에 든 건 아파트 매매를 위한 부동산 연락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동네의 낡은 아파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 동네 매물만 수백 개예요. 2천만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제 노후의 희망이었던 월세 300만 원의 통장은 이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세입자들의 빚, 독촉장이 되어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딸아이 미용실에 들이닥친 그 오물 덩어리들을 치우는 건 차라리 쉬운 일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법적인 서류를 통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매일같이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피해액이 처음에는 1억 원이라더니 나중에는 영업 손실까지 합쳐서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딸아이를 쳐다보는데 제 입에서 평생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너 이게 다 얼마인 줄이나 알아? 내가 싼 똥을 왜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딸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잘해보려고 한 거잖아. 딸아이가 악을 쓰며 대드는데 순간 제 손이 딸아이 뺨으로 향했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르는데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제 죄책감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월세 30만 원 주는 세입자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갈 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성한읍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밤마다 불 켜진 집보다 꺼진 집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사람들이 야반도주 하듯 짐을 싸서 떠나버린 거죠. 사장님, 저 오늘 밤에 이사 갑니다. 보증금 300만 원 지금 바로 넣어주세요. 세입자들의 문자가 1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울려댔습니다. 통장에는 땡전 한 푼 없는데 8채 보증금 2,400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돈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분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 욕설이 섞인 고성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저 몰래 제 인감도장을 가져다가 소상공인 대출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미용실 확장한다고 돈이 부족하니까 아빠 아파트가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면서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는데 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진짜 내 자식 맞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았던 아파트들은 이제 족쇄가 되어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급매로 내놓은 아파트들은 2천만 원에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취득세 내고 수리비 쓰고 대출 이자 낸 거 생각하면 1,000만 원도 못 건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당장 세입자들 보증금을 안 주면 형사 고소당할 판이라 저는 결국 사채보다 무섭다는 지인 대출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상덕아, 너 감자탕집 할 때가 좋았다. 왜 그 나이에 무리해서 일을 벌였냐? 돈 빌리러 찾아간 친구 녀석의 그갓이 돋친 한마디. 그게 제 가슴에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저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금방 갚을게. 자존심은 이미 진흙탕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내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약 봉지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여보, 우리 같이 갈까? 그냥 이대로 눈 감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아내의 그 메마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내 가족이 다 죽겠구나. 저는 아내를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혜경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감자탕이라도 나를게. 죽지 마, 제발. 68배 나이에 저는 다시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약국 측 변호사는 가게를 압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공포였고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미용실 집기들을 중고나라에 올리며 눈물을 닦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핥으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라도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원수라는 말 옛날 어르신들이 왜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자식 때문에 또 살아야 하는 게 부모 팔자인가 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아파트 세 채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천안 성환읍의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칼칼하더라고요. 공장 가동이 멈춘거리는 낮인데도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꽂히던 그 달콤한 월세. 통장은 이제 제 숨통을 죄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성안에 있는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얼굴도 안 쳐다보고 담배만 뻑뻑 피워대더군요. 사장님, 지금 2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보증금 빼주려면 금매로 던져야 하는데 1,800만 원에 내놓으실래요? 3,500만 원에 사서 도배하고 장판하고 정성을 쏟았던 내 새끼 같은 집들이 단돈 1,800만 원에 팔려나간다니 피눈물이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세입자들 보증금 300만 원씩 빼주고 그동안 밀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연체료까지 내고 나니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보태야 할 판이었습니다. 20년 감자탕 팔아모은 3억 원이 마치 뜨거운 국물에 녹아버린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약국과의 합의였습니다. 약사는 끈질겼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압류 들어갑니다. 소송합니다라며 으름장을 놨죠.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 다 버리고 약국 앞에 찾아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약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전 재산 다 팔고 있으니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68 먹은 노인이 길바닥에서 비니까 그제야 마음을 좀 돌리더라고요. 결국 1억 2천만 원의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남은 아파트 2채를 더 팔고 살고 있던 천안 아파트까지 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썼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성환읍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아파트 딱 한 채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딸아이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빠, 나 미용실 집기 다 팔았어. 중고로 파니까
500만 원도 안 나오더라. 딸아이는 그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며 엉엉 울었습니다. 44살 먹은 자식이 아이처럼 우는데 화가 나기보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건 제가 못난 아비라 그런 거겠죠. 그때 제가 딸아이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식구 굶어 죽지만 말자. 그날 이후 딸은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신방동 그 화려한 미용실 대신 천안역 근처에 있는 시장통 작은 미용실에 시급제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밤새 편의점 알바하던 애가 이제는 하루 종일 서서 남의 머리를 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니까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장님 소리에 취해서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보이더라고요. 명석이 같은 친구들이 연금 자랑할 때 저는 월세 300만 원이라는 가짜 숫자에 취해 제 가족의 안위는 뒷전이었습니다. 아내 혜경이는 퇴원하고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집안 살림을 줄이고 마트 세일 기간만 골라서 장을 보러 다니더군요. 아내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덕아, 내가 이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저 몰래 식당 주방 일을 다시 알아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내가 편의점 알바라도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제 말에 아내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당신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면서 무슨 알바야? 둘이 같이 벌어야지. 그 대화 한마디에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빚을 정리하고 나니 우리 부부 손에 남은 생활비는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과 제가 가끔 나가는 일용직 일당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300만 원 받던 시절의 호사는 이제 꿈결처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세입자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딸아이의 미용실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그 성환읍 아파트 한 채, 거기에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이었을까요? 제가 그 마지막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처절한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결국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천안 시내의 2억 원대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약국 합의금에 딸아이 대출 빚에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다 메우고 나니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비어있는 성환읍에 그 낡은 13평짜리 아파트 한 채.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13평 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 아내 혜경이가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감자탕 나르며 읽어온 인생이 고작 이 작은 방 2개짜리 낡은 집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저도 벽지에 밴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천장을 보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런 데까지 끌고 왔네. 제가 아내 손을 잡자 아내가 제 손을 꽉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상덕씨. 이제 빚쟁이 안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68배 낯선 동네. 그것도 내가 세를 놓았던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건 매일매일이 제 자존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제가 예전에 월세 받으러 다닐 때 마주쳤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월세 300만 원 받는 사장님에서 낡은 아파트 사는 노인네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꼼꼼하게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아내와 저의 기초연금 합쳐서 약 65만 원, 그리고 제가 아파트 단지 관리원으로 취직해서 받는 월급 120만 원. 여기에 딸아이가 미용실 월급쟁이로 일하며 보내주는 용돈 30만 원. 다 합치니 200만 원 남짓 되더군요.
월세 300만 원 받을 때보다 훨씬 적은 돈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수리비, 세금 때문에 300만 원이 들어와도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빚이 없으니 20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돈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오고 제가 경비실에서 가져온 신문을 읽으며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그 소박한 일상이 예전에 그 화려했던 가짜 부자 시절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딸 44살 먹도록 철없던 그 딸이 변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성안으로 내려와 아픈 엄마 다리를 주물러주고 직접 가져온 미용 가방을 열어 제 머리를 깎아줍니다. 아빠, 나 이제 원장 소리 안 들어도 좋아. 그냥 이렇게 남들 머리 예쁘게 해주고 월급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알겠어. 딸아이의 가위질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노후를 망쳤다고 원망했던 딸이 사실은 저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온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경비복을 반듯하게 다려입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소리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어르신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굽은 등과 어깨를 다시 펴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월세 300만 원의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거품이었고 제 욕심이 만든 신기루였습니다. 비록 몸은 좀 고되고 집은 좁아졌지만 밤마다 빛 독촉. 전화 대신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물론 가끔은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다. 손주들한테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 사줬다 자랑할 때면 한 구석이 찌릿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노후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노후가 진짜 성공한 노후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지옥 같은 터널을 빠져나오며 가슴에 새긴 뼈아픈 교훈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시니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겪은 그 처절한 실패의 기록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노후 자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의 자식은 효자 아니면 원수라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부모의 단호함이더라고요. 제 뼈아픈 조언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긴 이야기도 끝자락에 왔습니다. 20년 동안 뜨거운 감자탕 솥앞에서 땀 흘려번 돈 3억 원이 단 1년 만에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엔 세상을 원망했고 그 다음엔 공장이 문을 닫은 천안공단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 뒤통수를 친 딸아이를 원망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 노후를 망친 진짜 범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늪에 스스로 발을 던진 제 욕심과 미련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놓았던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니어 여러분께 제가 피눈물 흘리며 배운 뼈아픈 조언 3가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늦깎이 열정에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평생 공부만 하거나 직장 생활만 하던 자식이 40 넘어서 이제야 제 길을 찾았다며 들고 오는 창업 계획서입니다. 우리 딸 44살에 미용사 하겠다고 울 때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제 앞가림 하나 싶어 대견해서 제 목숨 같은 연금 보험까지 깨서 바쳤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사회생활 경험 없는 자식의 열정은 기름을 찌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간절하게 매달리면 딱 여러분이 버려도 되는 돈까지만 도와주세요. 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노후 생활비를 털어넣는 건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결국 그 짐은 다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끝까지 잠그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월세 300만 원이라는 숫자의 마법에 속지 마세요.
많은 분이 매달 얼마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낡은 빌라나 아파트를 여러 채 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3평짜리 8채에서 나오는 300만 원이 제 인생을 구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300만 원은 온전한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낡은 집은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배관 터지고 방수 안 되고 세입자 바뀔 때마다 복비에 도배비까지. 여기에 공실이라도 생기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니어의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관리하기 힘든 부동산 여러 채보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 그리고 안정적인 보험 상품 하나가 훨씬 효자 노릇을 합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관리해야 하는 돈은 더 이상 노후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노동일 뿐입니다. 세 번째, 자존심을 버려야 노후가 평안해집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월세 사장님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 시선에 내 인생을 맞추지 마세요.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보다 13평 작은 집이라도 내 마음 편한 게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비실에서 주민들이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행복을 느낍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이는 정직한 120만 원이 불안하게 들어오던 월세 300만 원보다 수만 배 더 가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낙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다시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 지원은 여유 자금 안에서만 내 집 담보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금 흐름의 단순화 복잡한 부동산 투자보다 확실한 연금과 적금이 낫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 어떤 위기가 와도 배우자와 상의하세요. 혼자 짊어지면 터집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내 혜경이가 갓 구운 고구마를 내밀며 웃고 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예전만 못해도 우리 부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여러분도 남에게 보여주는 노후가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